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라는 엄중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상권은 죽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리됐습니다. 인구 감소 가속화로 학교에서도 신입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인구의 날 특집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50년 뒤에는 지금 인구의 30%가 감소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7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있고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SOC 확충과 강원 방문회의 선포로 방문객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워케이션, 생활도민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강원 육아수당으로 출산, 육아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와 같은 강원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혜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인구 지역 소멸위기 강원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의 날 특집 토크 콘서트 인구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엄진입니다. 인구 감소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많아서 지역 소멸 위기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지원 강원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인구의 날 특집 토크 콘서트 인구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해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인구소멸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구 그리고 소멸. 이게 합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인구소멸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소멸까지 보통은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자주 등장을 하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상황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현황을 24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시계는 몇 시쯤 와 있을까요? 사실 시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뉴스로 많이 접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에 228개의 시군구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89개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강원도가 12개의 시군입니다. 1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12개에 해당되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동해, 속초, 그리고 인제 이 6개의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데요. 자료를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연령층은 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고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연령층은 저출산의 여파가 있을 것이고 그 10대에서 30대의 경우는
직장과 그리고 학업을 이유로 지역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나이를 한두 살씩 먹게 되면서 이렇게 세대 간 이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인구가 151만 명이라고 합니다. 65세는 이제 고연령층이라고 하는데 65세 인구 비율이 현재 25%인데 25년 후엔 70%가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젊은 층의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즉 우리의 좀 사회의 부담이 모두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그동안 인구 감소 문제 또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도 투입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희 사무총장님. 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거는 정해진 미래였거든요. 근데 뒤늦게 대응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원인 진단도 좀 잘못됐고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300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저출산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둔갑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것들은 현금성 지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조금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은 그 저출산 원인들을 사실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청년들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있죠. 나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뛰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20년, 30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큼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 아이는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뭐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은 여전히 어린 기성세대와 같이 일하다 보면은 경직된 직장 문화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가혹할인만큼 경쟁 구도는 너무 심하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으로 뭐 일자리나 산업이나 문화나 의료나 이 모든 게 다 쏠리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 자체를 좀 원인을 좀 제대로 좀 냉철하게 진단을 하고 다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효성에 있는 정책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그리고 강원자치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해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세대에 있는 도민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민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또 생각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연 들려주실 분 만나볼 텐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주를 해서 강원특별자치 도민이 되신 분입니다. 자, 강원도에 와서 아이도 낳고 또 가정도 꾸리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에 살고 있는 43살 딸 셋 아이 아빠 정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그 첫 번째 사례자분께 박수를 좀 보내볼까요? 저희가 앞서 그 강원도의 그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좀 진단을 해봤는데 딸 3명을 낳아서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옆에는 또 따님도 함께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살 누구예요? 6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살입니다. 네, 7살. 네,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건가요?
아, 예. 저는 이제 딸 셋을 키우다 보니까 교육이나 주거나 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들이 많으신데 그 육아 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네. 같은 도내에서 금액이 달라요. 춘천이나 원주시 같은 경우가 지원금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뭐 홍천, 화천 그런 시군들은 지원금을 또 많이 주세요. 그게 왜 저는 다른지 궁금하고 그걸 좀 일괄적으로 좀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천시에서 지금 1,000원 주택이라고 해서 월 임대료 3만 원의 그 정책을 추진해서 이번에 인천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알거든요. 뉴스로 접했는데 그런 것도 춘천시에서 해줄 수 없는지 그런 정책도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육아 교육 문제,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 지원에 대한 문제를 다른 지역과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느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 분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주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38살, 3살 딸 예. 아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향인 경기도에서 이제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조금 강원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방문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살 때 원주 한 대학에 입학 이후에 20년 정도 이제 취업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강원 도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비교적 수도권보다 저렴한 집값 그리고 정말 최고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 때문에 제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너무나 좋지만 내가 생활인으로서 예. 내가 강원도에 정착을 해서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두 분 모두 강원도가 고향이 아닌데 강원도에 와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석 교수님은 여러 지역 다 다녀보셨잖아요. 두 분의 고민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두 분 다 애국자이십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옮겨오셔서 더 행복하게 사시고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렇게 강원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 또 대한민국의 여러 로컬이라고 하죠. 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약점도 있지만 수도권에 없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여기서 사시는 분들에게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예술, 스포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더 채워드려서 이곳에서의 행복도를 더 높이는 게 지금 우리 강원도가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먼저 말씀 주셨던 정덕훈 선생님은 저도 다둥이 아빠라서 아주 공감이 컸습니다. 저는 아들 셋, 딸 하나, 네 아이를 이제 지금은 다 컸어요. 막내가 대학원생이니까. 특히 다둥이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도 쓰고 또 제 책에도 이렇게 해서 국가에 제안했던 게 다신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기본적으로 임대기간 5년에 이제 두 사람이 사니까 한 18평 정도 10평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만약에 그 신혼부부가 거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사람당 임대기간을 10년씩 연장해주고 그리고 가족이 늘면은 집도 커져야 되니까 아이가 한 명 늘 때마다 이 집의 크기도 10평씩 늘려주자. 그게 제가 제안했던 다신공입니다. 근데 아직 국가가 하지를 않아요. 다만 충청남도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어느 도시는
이 대중교통 요금을 계산할 때도 자녀 수를 고려해서 많이 내려줘요. 근데 우리는 다자녀 혜택이 거의 저 공공 주차장 절반 정도 깎아주는 거 말고는 없고, 그것도 아이가 12살 넘어가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인구 구조에 맞춰서 주택 정책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희 사무총장님, 그 청년이나 여성 입장에서 느끼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네,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머물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많고, 그리고 또 교육 여건이 좋고, 문화 공간도 있고, 의료 접근성도 좋고, 주거 안정성과 그 교통망이 좋은, 이 골고루 다 갖춘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도시 산 만큼 모두 다 행복하고 그 방향을 다 따라가고 있을까라고 한번 저는 좀 의문을 조금 던지고 싶긴 하거든요. 청년 친화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청년 친화 도시의 청년 친화라는 거 도대체 뭘까라는 게 약간 조금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청년 친화라는 거는 청년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하고 일자리 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면서 지역의 문제에 내가 나서고 나의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지자체가 들어주고 그 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그 제도가 시행이 되는 그런 등등의 도시를 말합니다. 즉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청년과 지역사회가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 사회 내에서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친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되게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중심인 도시여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청년이든 여성이든 저는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 자본이 크게 흐르는 곳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내 지역사회에는 다 품어줄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든 아니면 아이가 아프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든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이 그렇듯 이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여러 방면들에서 좀 뒷받침이 되고 다짐이 되어 있는 곳이 삶의 질이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에 사는 80세 된 장경익입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퇴직 후 살다가 한 8년 홍천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8년 전에 그 아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8년 동안 홍천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뭐 불편함 같은 게 있을까요? 불편한 점이란 건 저희들이 그 교통 문제하고 그 의료 시설이죠. 근데 교통은 지금 아직은 80세인 제가 아직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이제 운전을 못할 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의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저희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인구 소멸이랄 게 뭐 사실은 중장년층들한테 그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천에 살다 보니까 그 중장년층들의 그 정규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그 생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정규직을 좀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교통 문제. 사실 고령층이 많으면 좀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신 문제도 있고요. 또 병원 가시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숙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유사한 고민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단장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홍천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병원 이용이 힘드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병세권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과거에는 집을 정할 때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병원이 가깝게 있는가, 그래서 그 병세권이 집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다 한두 개의 그 만성질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골든타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심장마비나 또 그 응급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지역에 그나마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몰려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병원 시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의료 이용을 하시는 그 인구가 모여 있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한데요. 강원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내가 개원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그곳에 치료 가능하고 또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거리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은 수도권으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자치도는 또 나름대로의 우리 유연성 있는 맞춤형 또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격 의료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강원도는 과거부터 저희가 디지털 헬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원격 의료로 만성질환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그 원격으로 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 노력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도 향후 또 상당 기간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그 공유형 의사 인력 제도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곳에서 그 병원을 차리고 계속 그곳에 정주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은 더 그 순환 근무도 하고 또 은퇴를 하시는 수도권의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파견 근무도 하고 대학병원과 지방병원을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강원 특화형으로 발전을 시켜본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돌봄과 치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또 선도적인 모형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호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병원이 멀리 있고 병원까지 가는 교통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일본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일본 출장 다녀온 거 왜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법한데요. 근데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항상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다녔을 때도 지하철 역무원분들이나 지하철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편의점이나 길가에서도 상당히 고령층 인구가 많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고령층의 인구
그 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 택배, 실버 택배라고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령층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강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강원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같은 좀 큰 도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버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선이나 평창 이런 곳이 넓고 그리고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이동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층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새로운 그 고령층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대중교통이나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런 분들의 기대 수명이 더 어떻게 보면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부담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교통망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격 진료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통망 개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이제 복합적으로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나가야 할 문제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쭉 둘러보니까 오늘 젊은 층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고민이 나오진 않아서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손민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고양시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춘천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곤 합니다. 네, 제 또래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20대 여성으로 봤을 때 강원자치도에서 일자리가 청년, 특히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의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면 저희 학생들이 재능과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까지도 졸업 후에 강원자치도민으로서 살고 싶다고 확정을 짓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그중에서도 청년, 여성들이 강원자치도에 살고 싶게 하려면 어떤 연령별, 성별 일자리를 늘리고 저희의 눈높이에 맞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강원자치도에서 살고 싶다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일자리에 대한 고민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긴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청년재단에 계시는 박주희 총장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요. 예. 네, 주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인구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분들이 이제 얼마큼 정착하고 거주하냐라는 거고 왜 이동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청년이 없으면 청년을 붙잡지 못한다면은 고령화랑 그리고 지방의 소멸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6월달부터 통계청에서 청년 통계 지도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 자료를 제가 마치 이제 보게 돼가지고 강원도의 청년 인구 이동이 어떤가라고 좀 보게 됐는데. 일단 그 자료가 2022년 말 기준이긴 하지만은 강원도로 전입 오는 분과 그리고 전출 가는 분이 6만 명씩으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는 분 그리고 일자리를 또 가지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5만 명으로 비슷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강원도는 어제 서울과 어쨌든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있으니까 아마 학업을 위해서 또는 직업을 위해서 이제 강원도를 찾았다가 졸업은 했는데 일자리가 없네,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네, 또는 직장에 초기에 왔다가
나는 좀 더 경력을 조금 더 쌓고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고 또 결혼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경력 쌓았으니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초기 청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이동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청년 삶 실태 조사라고 이제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강원도의 청년분들한테 혹시 이동할 생각이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시도에서 떠날 생각이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좀 평균보다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와 문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조희숙 단장님께서는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 좀 다른 고민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창의와 차별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 우리 여성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여성분 경우 출산 또 양육의 부담을 어차피 또 많이 지게 되는 게 현실이죠. 강원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경력이 단절돼서 많은 일자리 능력을 많이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포용과 그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그 일자리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파트타임 또 요일별 그 유연성을 갖춘 일자리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여성의 경우에 그렇게 경력이 단정되었다가 어느 정도의 그 일자리를 갖게 되시더라도 돌봄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또 당면 과제에 또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또 양육하거나 이 부분에 돌봄을 좀 필요하고 그 시간에 내가 근무를 하러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두 가지가 만족이 돼서 충족되어질 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안을 해본다면 그 재취업센터에 좀 더 돌봄의 연계 기능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력 단절하신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알선할 때도 필요한 어떤 유연적인 근무 환경 그 시간에 조금 더 아이의 양육이나 또 부모님이나 주변에 그 필요한 돌봄의 부담도 같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좀 만든다면 또 필요한 일자리를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일자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고 또 출발이다 보니까 귀담아들을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서 방청객에 앉혀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그 수도권에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멀리서 온 분도 계십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하던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 원주 와서 산 지 이제 16년째 이소영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고 문화 차이점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우면서 세월 지나가고 그런 문제 많이 해소되었고 이제 아이 교육 문제에 대한 좀 고민 좀 많습니다. 네. 교육 문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네.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 외국인이라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좀 아쉽고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딸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제가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정보에 대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딸이랑 같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부모님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나 더 많은 정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할 때 내 스스로에 대한 정착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나의 자녀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정용호 박사님, 이제 우리도 다양성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할 텐데 강원자치도의 인구 구조 패턴에도 좀 변화가 있죠. 네, 최근 인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92년에 통계가 처음 있었습니다. 92년에 통계를 보니까 970명으로 거의 없는 수준이죠. 사실 970명이면은 중고등학교 그냥 한 학교 정도 인원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최근 2023년 최신 통계를 보니까 급증해서 24,000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1%도 0.1%도 안 됐던 분들이 지금은 1.6%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길가를 걸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인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6%라는 건 등록 외국인 분들이고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서 학생들의 숫자는 더욱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학생 수의 3.5%로 한 5,0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닌 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건너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왕족이 한국으로 기화하신 분들도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처용가로 말하는 처용도 실제로 이슬람 상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섞여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다문화에 대해서 좀 닫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화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융합이 돼서 좀 더 글로벌한 시대에 좀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좀 지원책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이제 인구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으로 옮겨와서 살라. 근데 그렇게 옮겨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관계 인구, 우리는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관계 인구는 말 그대로 거기에 주민등록 옮기고 거기서 내가 살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나 거기 갈 거야, 귀향할 거야.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 또는 그 지역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 또 그 지역의 스포츠 구단을 열렬 응원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뭐 농산물 또는 어떤 그 생산품들을 열심히 소비하는 사람 이런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일본은 2017년부터 일본 정부 총무성에서 관계 인구 그 확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한 100개 지방 정부를 선정해서 한 평균 3억 정도 지원을 했고 관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2022년에 이제 그 인구 감소 그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생활 인구라고 하는 것을 법 안에 넣었죠. 생활 인구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을 갖고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 또는 통근 통학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와서 뭐 쇼핑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여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사는 사람 이제 그 체류의 정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리고 하루에는 3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이다. 그래서 상주 인구를 늘리는 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상주 인구가 될 거다. 사실 저는 한번 살아보기라는 게 진짜 상주 인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한 20대, 30대 우리 청년분들을 수도권이 엄청 이렇게 팽팽하게 있을 때 그때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은 있어요. 내가 지역에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거주하신 분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영광군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남성분께서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신기하다. 그래서 혹시 고향이 여기 맞으시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원래 부산 사람이다. 20대 부산 남성 청년분이셨는데 영광군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는데
이 지역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래서 2년, 3년째 지금 계속 거주하면서 아직도 매력을 다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말고도 사실 워케이션이랑 또 런케이션이라는 것도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워케이션은 사실 일자리가 뭐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는 좀 약간 정착시키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저는 런케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수도권의 대학에서 런케이션을 가는 청년들한테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런케이션 아주 이제 앞으로 이제 1순위로 밀고 있는데 지역에 오는 청년들한테 거의 한 숙소도 다 마련해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44개의 대학과 다 연계를 맺어가지고 한 1,000명 정도를 청년들을 받아서 방학 동안에 머물면서 제주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학점 인정을 해주고 그 런케이션에 아주 충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인구 패턴 변화에 좀 발을 맞춰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강원 생활도민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장시택 회장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도내 다문화 가구가 현재 한 1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다문화 가구 수는 한 3만 명을 넘었었고요. 우리 여기 플로에 이소영 선생님 계시는데 그 중에 한 30%는 베트남 연고 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는 강원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생활도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공공 시설의 사용료도 면제하고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숙박 시설이나 그다음에 레저 관광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그리고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인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우리 정석 교수님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 복수 주소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촌과 도시 간에 두 집 살림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체류 인구가 모두 정주인 못지않게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혜택을 받고 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1인 2가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세입의 분담 문제, 주주소지하고 부주소지하고의 세금 분담 문제, 그리고 인구 비례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지금 프랑스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각국에서는 복수 주소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지역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의 활력이 굉장히 활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유럽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애국인, 이주민, 그리고 내방객, 기향 기촌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환영하고 배려하는 문화, 사람을 아끼는 문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삶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 자치도민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그리고 5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좀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뒤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를 텐데요. 자, 여러 가지들이 보이죠. 상생과 포용, 로컬, 돌봄, 인프라.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우리 강원의 생존 전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강원 도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본 거거든요. 자, 일단
5분의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키워드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생과 포용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일단 상생이라는 키워드, 포용과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많은 청년들 중에서는 니트 청년이나 고리분둔 청년이 상당히 많으세요. 니트 청년은 거의 청년 인구의 7%, 고리분둔 청년도 5% 정도이고요. 뭐 경계선 지능 청년이라고 우리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은 그런 복잡한 인상학적을 문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이 거의 13%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인구의 청년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에는 본인 혼자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꼭 출산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분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같이 있어야지만 활력이 돋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도 자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청년 자립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청년분들을 돕는 지역사회 내에 이제 그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네, 상생과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분들한테 리빙넥 프로그램이라고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벌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뭐 청년 마을 이장제 이런 거를 잘 도입해가지고 노인분들의 그런 문제점들, 이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영구임대 주택에 어르신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공시를 하나 이제 문화를 하시는 창업하는 그런 청년분들한테 대여해줘서 그런 그 문화를 아이템으로 활용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상생으로 이어져서 강원도 활력이 돋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로컬이에요. 제가 그 작년에 쓴 책이 행복 앳 로컬이어서 반가워서, 그리고 책 제목처럼 로컬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이 우리 저 박주희 선생님도 뽑았는데 저는 상생과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수도권의 힘을 뺏긴 작은 시군들이 옆에 있는 시군들하고 지금 싸워요. 인구를 뺏기기, 말하자면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그거는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작은 시군들끼리 서로 상생하고 서로 포용해야 한다. 나 혼자보다 훨씬 더 내가 더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그 키워드가 바로 포용과 상생이어서 로컬, 상생과 포용 둘 다 고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로컬, 상생과 포용 골라주셨고요. 자, 세 번째로 정영호 박사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꼽으시겠어요? 저는 특별을 골랐습니다. 특별. 그런 이유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뽑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특별자치도는 지금 전국에 3개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그리고 전북인데, 출범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로 뺏어올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뺏어올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5도 2촌, 4도 3촌과 같이 별장을 갖는 형태, 즉 1가구 2주택을 갖는 세컨드홈 정책이 지금 실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취등록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원도의 경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강원도만 특별하게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 가액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좀 더 강원도에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강원도만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을 좀 더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이란 키워드 들어봤고요. 조희숙 단장님은 어떤 키워드 꼽으셨어요? 저는 소멸을 선택했습니다. 소멸. 예. 네. 소멸 굉장히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소멸은 제가 가져가 버리겠습니다. 이제 소멸은 소멸하고요. 새 출발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소멸을 선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시택 회장님은 어떤 키워드 꼽으셨어요? 저는 전환을 키워드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우선 그 저출생, 인구 문제에 따른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의 경쟁 사회를 지방 분권형 경쟁 완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도한 경쟁이나 불합리한 격차는 이게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0개 서울대학교를 지역에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 특성 대학을 육성하고 또 그리고 대학생 신입생 선발도 지역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노인 인구를 지역 경제 활동을 주축이 되게 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몇 가지 점에서 전환이 인식의 전환, 자세의 전환,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5분의 키워드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장 또 성장을 외쳐온 우리들에게 그 인구가 줄고 도시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참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거 작은 농촌 마을에도 사람이 살았고요. 지금도 자연과 힐링을 찾아서 시골을 찾아가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인구 소멸 위기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의 날 특집 토크 콘서트 인구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